예, 그럼 이어서 앞서 예고해 드렸듯이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들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두 번째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그리고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왜 테이블 안 주시나요, 이게? 자리가 협소해서 직장 상사만 테이블 주시고. 유튜브 형식으로 편하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좀 하나 주시면 좋은데. 부담도 안 가지면서 말로만 맨날 부담 갖는데. 저번에 한번 했을 때로 네. 끝날 줄 알았는데 네. 피드백이 꽤 좋더라고요. 재밌게 피드백.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라 계속 하시죠, 고정으로. 고정으로. 제 마음의 준비부터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생방송 제작부장이잖아요. 예. 생방송을 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나온 거지 내가. 지금 유일한 TV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유튜브로 그걸로, 제작해야 돼요. 만족하시길 바라겠고. 요새 발경은 좀 어때요, 근황이? 이게 좀 확대 개편 한번 해보려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바직한 경제. 예. 맹활약하고 있죠. 우리 권순우 기자 지상파에도 나오고 막. 진행자한테 진행권을 넘기시죠. 사적인 대화는 방송 끝나고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그러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 한 두세 가지로 한 분당 한 20-30분씩 이야기를 이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 오늘 질문이 12개더라고요.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시간 안에 다 채워보도록 하고 우선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경제 지표와 또 시장의 흐름들 탄력성에 대해서는 좀 이제 따로 봐야 된다. 펀더멘털보다는 다른 투자 심리 쪽에 더 비중을 두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유 부장께서 좀 해주시죠.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외국인이 막 엄청 팔다가 삼성전자 어제 대놓고 샀잖아요. 예. 한 1조 샀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7년 만에 최대 순매수. 네.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1조 샀다. 정답은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 6만 원 넘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정고점 이자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인 2,400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삼성전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물 지표하고 주가가 많이 괴리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주가가 오른 종목들만 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르는 것만 보니까 진짜 너무 괴리가 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안 가는 애들 보면 진짜 더럽게 안 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조건 간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각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 돈이 가야 될 방향성은 어쨌든 수익성이 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괴리가 됐다라는 건 아무데나 간다는 건데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회수되는 시기를 좀 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익이 나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 펀더멘탈을 본다 그랬고 예를 들어 3년, 4년, 5년 있다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좀 잘 안 봤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침체가 돼 있었을 때 여기다 돈을 들이붓고 그럼 이게 언제 회복될 거냐라고 보면 올해 안에 회복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3년, 4년 걸린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땡겨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 거는 인텔이 자기네 기술이 후지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판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이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 그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을 매수를 하는 거지 단순히 돈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사자 이런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게 그 미래 가치나 미래 실적 회복 기대감 땡겨 쓰는 기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역시 여기에 대한 다시 회기 논란까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요. 가치주냐 성장주냐 한번 대립이 있었고 가치주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여전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들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그러면 성장주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IT 기술주들을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폭락하는 경향들이 한 2주 전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제 버블이 꺼진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 잠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간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의 성장주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 만큼 올랐다 성장주.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PER, PBR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다못해 아까 권순우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길게 본 어떤 성장주 투자 이거 할 때는 이제 PSR까지 우리가 매출 대비 뭐 시가총액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PSR까지도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주식들 그런 시가총액을 가진 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너무 지금 뜨거운 영역으로 일부 그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테슬라 얘기도 하겠지만 오르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또 비슷한데 그러니까 너무 올랐냐 너무 오르지 않았냐를 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한데 그 디지털하고 그린 쪽이 굉장히 지금 주가가 핫해요. 근데 그 디지털하고 그린 쪽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시장 실패의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 정부가 재정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기술 초기라든지 아니면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라든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일들에 대한 테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에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던 이유는 그 정도로 정부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하려고 그러는 게 기존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나라 돈을. 그리고 재정으로 어디다가 딱 돈을 쏟아들을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지털하고 그린을 고르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걸 통해서 뭐가 바뀌냐?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 차 만들면 뭐하냐? 충전소가 없는데 충전소 만들면 뭐하냐? 차가 없는데 이거를 수십 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막대한 돈을 누가 먼저 쏟아 부어서 먼저 구축을 하면은 산업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걸 개인 한 기업이 다 이루기는 벅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에 2050년까지 230조 원 투자한다는데 이게 아예 유럽 전역에다가 수속 그 파이프라인을 다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23,000km짜리를 깐다는 거예요. 23,000. 우리 서울 부산 가는데 450km잖아요. 그러니까. 23,000원짜리 유럽 전역에 깔아버린다는 거는 진짜 그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생태계가 아예 친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기업에 어떤 밸류를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전에 수소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과 이걸 깔아버리겠다라고 밝힌 이후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숫자적인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평가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성장주에 대해서 유 부장께서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권 기자께서는 어떤 성장주가 가치주화되는 그 과정에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라면 두 분이 성장주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소차 시대가 언제 올지 사실은 뭐 유럽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언제 정부 차원에서의 막대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깔고 또 여기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언제쯤 이런 수소 승용차를 뭐 출시를 해가지고 이게 뭐 1,000대, 월 1,000대, 10,000대 뭐 이렇게 쭉쭉 팔릴 시대가 올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 테슬라 주가를 제가 요새 유심히 이제 보는 건데 외신에서도 뭐 사실 테슬라 기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제일 많은데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변화 속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이런 그 전기차 테슬라 이 대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어마어마하다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번스타인의 그 이 토니 사토나기 애널리스트 좀 유명하신 양반이잖아요. 애플도 막 과감없이 이제 팔아라 하는 아저씨고 뭐 그런 아저씨인데 테슬라 딱 보니까 $900 목표가 내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 축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장이 성장주에서 가치주 넘어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리포트나 딱 보니까 그거죠.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이 1년에 2천만 대 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50만 대 이제 파는 게 올해 목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테슬라의 어떤 시장 뭐 주도력, 선도력,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장악력 이런 것까지를 다 반영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2천만 대 대 50만 대인데 시가총액은 두 회사를 합친 거하고 똑같거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다 반영한 거 아니냐. 이미 그 전기차 시대를 저는 이런 얘기가 좀 그 너무 이렇게 최근에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 보면 이런 얘기가 좀 와닿아요. 저는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역시 미래 가치를 보다 보니까 급등을 한 건데 다만 그나마 이해가 되는 건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흑자를 4분기 연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니콜라는 예. 니콜라. 완성차를 한 대도 팔지도 않았는데 뭐 급등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를 땡겨 온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공 기자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긴 한데 아니 수소차를 갖고 좋다며.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이게 왜 지금에는 얘기가 되느냐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소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차가 없어서 충전소를 못 짓는 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 왔어요. 네. 근데 니콜라가 제시했던 어떤 모델은 수소 충전소 자체를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차와 충전소를 다 만들겠다 그러면은 예전엔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네가 어떻게 충전소까지 다 깔아가면서 그걸 할 수 있냐? 네가 돈이 어딨어? 이런 건데 예. 지금의 트렌드의 변화는 뭐냐면은 야 이게 충전소 다 깔아서 사업이 될 것 같다면은 얼마든지 무한하게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자본시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 얘네가 진짜 이걸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언제가 됐던 상관이 없다라고 근데 본다면 무한대로 돈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과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엔 아예 말이 안 됐다고. 그렇죠. 야 이거를 충전소를 네가 어떻게 그걸 다 만들어라는 컨셉이었다면은 충전소 만드는 비용까지 돼가서라도 이 트럭 시장을 완전히 다 먹을 수 있다면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50만 대를 파냐 60만 대를 파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악력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예. 지금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1,400불이 비싸다, 1,600불이 비싸다. 그럼 뭐 1,300불은 싸다, 1,200불, 900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내연기관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예. 그럼 내가 이거를 언제 살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1,400달러에 살까? 아니면 이거 조금 빠진 다음에 1,200달러에 살까? 그 주가가 빠지면은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고점이냐 내려가냐 이거를 말씀드리려 그런 게 아니고 네. 어차피 뭐 2,000달러를 가든 3,000달러를 가든 언제가 가긴 갈 건데 이거를 내가 어느 타이밍에 살 거냐 그 타이밍이 언제 이거를 뭐 시가가 폭등을 할 거냐 예. 요거를 보는 거는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인 거고 예. 방향성이 정해진 주식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투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주나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은 이제 깔아놨으니까 네. 사실 저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각각 종목들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성장주 얘기 나온 김에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글쎄 이거부터 무슨 업종의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네이버 하면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그냥 검색회사다. 아.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네네. 생각을 해왔는데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네이버는 이제 그 카툰 시장에서 세계적 웹툰 시장에서 세계적인 뭐 1위 기업이다.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죠, 그렇죠?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옛날의 네이버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테슬라도 이제 워낙 이제 이게 이다 보니까 뭐 아까 권 기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의문은 있어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전기차 판매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대다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존의 절대 강자들은 이 시장을 가만히 그냥 손 놓고 그냥 뭐 이렇게 구경하고 있겠냐.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강하게 있거든요. 누군가는 테슬라를 견제하거나 테슬라에 그 맞설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지금은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주가가 이렇게 또 뛰다 보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 이게 테슬라는 이제 뭐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플랫폼 회사다. 그렇죠. 예. 예, 앞서 이제 미래 시장에 가장 또 이제 핫한 게 또 자율주행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플랫폼을 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밸류에이션은 또 야, 이거 또 이렇게 상상하기 또 나름인 거야, 이게. 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웹툰 회사고 카카오는 이제 이커머스 회사고 뭐 그 금융 회사고 뭐 이렇게 예. 가는 거지 뭐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간다는데. 아니 다시 테슬라로 올라가시길래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제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성장주 투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성장주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이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했을 때 검색하는 회사다라고 보면은 이게 우리의 그 어떤 모바일 그러니까 인터넷의 어떤 포탈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완전히 버블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웹툰이라는 게 예전에도 웹툰 서비스는 있었어요, 네이버 네. 안에. 그럼 지금의 그 웹툰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누구랑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네이버의 경쟁자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검색하는 거 먹는 요거의 네이버를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예. 그 웹툰의 경쟁자가 어떤 포탈에 있는 서비스 하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모바일 폰을 보면서 이 시간을 가지고 싸울 때 누구랑 싸우냐?
유튜브랑 싸우고 웹툰이랑 싸우고 넷플릭스랑 싸우는 시장이에요. 예. 그러면 웹툰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의 그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넷플릭스를 예를 들어 2시간을 본다. 근데 웹툰을 3시간을 본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부가가치를 웹툰이나 먹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거기서 생겨나는 수많은 IP, 예. 그 뭐 드라마, 뭐 팡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격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시장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우리는 저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하고 가서 본다면은 카카오가 네이버가 이거 똑같이 네. 이게 잘 될 거냐 말 거냐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거를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콘텐츠 기업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이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는 지금은 좀 다른 얘기잖아 그러면. 투자는 그거를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것처럼 20만 원에 살 거냐 25만 원에 살 거냐 이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포털에서 어떤 웹툰이나 OTT처럼 스트리밍 서비스 가는데 요즘엔 사실 뉴스 더 많이 나오는 게 금융업권에도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장난 아니죠 이거. 이걸 네. 어디까지 가치 책정을 해야 되고 반대로 기존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적당한 거냐 버는 돈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융을 금융회사가. 한 10년 정도 취재를 했었잖아요. 예. 지금 그 순이익을 다 더해 보면은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이 신한지주, 3위가 KB금융지주, 4위 현대차, 5위 하나금융지주예요. 네. 근데 시가총액 순위로 보게 되면은 진짜 뭐 게임이 안 되죠. 신한금융지주 19위, 뭐 KB지주 20위. 그러니까 이게 뭐 금융이 성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한 2011년, 12년 이후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성장을 했어요. 금융주는. 네. 은행은 또 따박따박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혁신을 안 한다? 혁신이 뭔데? 돈 잘 버는 게 혁신이잖아요. 네. 그럼 돈도 잘 벌지, 자산 가치도 있지, 안정성도 있지. 근데 왜 안 되냐고. 근데 네이버에 대해서는 거기서 뭐 캐피탈 하나 껴가지고 뭐 조그만 대출 하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를 바라볼 때 금융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이 정도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했다 내려오고 네.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래서 내려오고 해서 이런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순환매장세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충분히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 금융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금융주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역설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그 이익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규제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대출을 안 하거든, 못 하거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꼬박꼬박 들어.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규제를 또 하기 때문에 배당을 또 못 해.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벌면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해가지고 그쵸. 예. 그 장기 투자자들한테 자꾸만 그 투자 매력을 높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PER 밸류가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사실 네. 맞는 건데 여기서 또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못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순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산 가치 대비 PBR이 맨날 0.2, 0.3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네이버 카카오는 요새는 규제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뭔가 자꾸만 더 지원을 해주자. 네.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도 이제 뭐 엄청난 네이버 같은 회사를 좀 글로벌한 강자로 하나 만들어 보자. 네. 뭐 라인 뭐 이런 거 한번 키워보자. 막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좋은 그 선순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상 존리 그 대표 같은 분들이 한번 사가지고 주식은 팔지 않는 거다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 네이버 카카오는 절대 팔면 안 되는 주식인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좋은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권순호 기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건 사서 묻어야 되는 주식인 거지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렇죠. 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되는지의 네.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기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주식. 예. 근데 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웹툰이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이쪽에서의 스토리 자체는 충분히 리즈너블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네이버가 거기서 금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네이버가 금융도 하는데 웹툰도 하고 이거 그러니까 저는 동급으로 놓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네이버의 금융 서비스하고 네이버의 웹툰 서비스를 동급으로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금융 서비스 쪽에서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으냐, 여기서 밸류를 얼마큼 줄 수 있냐를 보면은 저는 이쪽에 주고 있는 밸류하고는 좀 다르다는 건데 성장주를 똑같이 보더라도 그 스토리와 기술력과 진입 장벽을 충분히 고려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역시 그 네이버나 카카오
사업군만으로도 참 이야기할 것이 많고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어느 시점에 살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뭐 계속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약간 옵션을 달리해보죠. 그 PDR로밖에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코로나19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 이 종목군들의 요새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유 부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어떤 그 집중력, 응집력이 생기는 것 같고 전 사회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이 위기의 돌파구가 무엇이 될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위기가 이제 전염병에서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약이 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동의하는 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에 그냥 뭐 완전히 전 세계가 지금 뛰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잘하는 기업들은 막 주가가 막 엄청 올라가기도 하고 실제로는 잘 못하지만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회사들도 주가가 뭐 거의 뭐 못지않게 막 이제 가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많은 뭐 그러니까 막 그 우리도 치료제 해요, 우리도 뭐 해요 이런 기업들 주가도 막 몇 배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진짜 여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뭐 사실은 뭐 어떤 정석적인 그런 공자왈 맹자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을 되면은 지금 글로벌하게 뭐 백신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내년 초 되면은 뭐 치료제가 몇 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그런 PDR 투자는 늦여름까지 올해 늦여름까지만 즐기시라. 그때부터는 이제 폐가 다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PDR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제가 모르는 지표가 있나 해갖고 나중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PDR 뭔가 꿈의 지표라고. 그런데 그 뭐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설사 치료제를 개발했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길리어드사가 이번에 올해 안에 100만 명분의 렘데시비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해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도 있다는 거고 물론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는 수백만 명치를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미 치료제가 한 반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길리어드 주가를 보면은 연초에 65달러였다가 최근에 72달러예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이게 진짜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다 그려졌을 때의 밸류를 가지고 오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이 그림도 없이 뭐 될 거다 말 거다 해서 올리는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그냥 반토막 막 이렇게 가차없이 이게 낮아져요.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해요. 이게. 백신이나 제약이 어느 한 군데서라도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이걸로 수혜받던 다른 종목들의 주가는 다시 예전처럼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비슷한 맥락에서 두 분 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항상 그렇게 오버밸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 나머지 다 코스닥은 거의 바이오 지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왜 우리가 바이오를 투자를 하려고 하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산업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던 산업군들이 있는데 그 산업군들이 어떤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신흥국들의 추격을 받게 되면은 이게 지금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저물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이거를 뭔가를 해서 기술 장벽을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바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 자체도 옛날에 진짜 약장수 약 파는 것처럼 뭐 그냥 테마로 올렸다 내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술 수준과 어떤 글로벌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 우리나라 바이오사들이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거는 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각 그 바이오 회사들의 수준과 걔네가 만들어가는 그 시장을 이제는 스토리로서 얘기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준적으로. 이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해외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바이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내공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오의 내공.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잠깐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개발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이 높은 거는 우리나라 코스닥 회사보다는 미국에 있는 큰 그 빅파마라고 하는 뭐 바이오젠. 아까 빅파마가 종목명인가요?
파마, 빅파마, 네 알았습니다. 뭐 바이오젠, 뭐 머크, 네. 길리어드, 뭐 이런 애들이 더 경쟁력 있다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예. 뭐 미국 FDA에서도 뭐 그렇게 그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 거기 밸류에이션은 PER 기준이에요. 20배를 넘는 회사가 없어요. 예. 근데 한국의 이 코스닥 기업들, 심지어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마저도 우리는 이런 PER, PBR로 설명이 안 된다. 예. 맞아요. 예. 예,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지금 시가총액 상위이잖아요. 예. 뭐 셀트리온, 삼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그런 업력이 오래되고 기술력이 우수한 회사들에 비하면 이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논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PDR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알고 이게 PDR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예. 예.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몰라요, 진짜로. 예. 그 밸류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예. 그 미국에 있는 제약사라든지 걔네들은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나 상품성이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성숙된 기업들이에요. 예. 그럼 그 기업을 평가할 때하고 진짜 시작해서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수준에 있는 회사들을 평가할 때는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길리어드나 이런 게 큰 회사들은 파이프라인 자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확률적인 그 밸류에이션이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있는 기업들은 작은 애가 1에서 100이 될 거냐 아니면 1에서 제로가 될 거냐 이런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달리 갈 수 있고 이게 오버밸류가 되는 이유도 사실 이런 특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의 업력의 차이도 있겠고 역사나 또 파이프라인 수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특히 우리 국내에서 이런 가치주들이나 성장주들 PDR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이 상황까지 온 이유가 네. 어떤 국내 주식시장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 부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시장의 내부적인 문제. 사실 지금 동학개미 운동 뭐 엄청나게 대차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제도 이제 외국인이 막 1조 넘게 사니까 개인은 한 1조 막 이렇게 대놓고 팔더라고요. 예. 이게 과연 뭐 옛날에 보던 개미의 모습은 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얘기는 별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우리나라 어떤 시장에 아까 이제 권순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사실 너무 이제 그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많고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 좋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막 오를 때는 막 올라가고 내릴 때는 확 내려가고 이런 가운데서 이 중심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서 뭔가 이제 중심을 잡으려면 아까 우리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장 전반의 어떤 그 둘러싼 환경, 법과 제도가 개인 투자자들이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그 개인의 계좌가 불어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비해가는, 네. 개혁해가는 이런 흐름이, 이런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게 전무하다는 거죠 지금. 배당이나 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배당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그 대주주가 너무 많이 빼가요.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그런 그 지배 예. 구조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네요. 많이 가버렸네. 그죠? 다음에 한 번 더 하자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준비한 예. 얘기, 이 기업 얘기들을 했어야 되는데 철강 얘기는 왜 오늘 하나도 안 했어요? 안 물어보니까. 오늘 저는 사실은 그 철강 아까 얘기 했어야 그 되는데요. 가치 밸류 얘기하시고 네. 그 세금이나 구조적인 얘기 문제 얘기하시길래 그 양도소득세나 요즘에 또 핫하기 때문에 얘기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토스를 하셨기에 철강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고 전방 산업이 그래도 후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서 철강주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정말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철강 쪽에 무슨 정말 기이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기이한 상황이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물건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원재료를 파는 사람 가격도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철강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판매를 한다 그랬을 때 코로나 때문에 산다는 사람은 없어서 판매가는 떨어지는데 오히려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막 확 올라가는 상황. 그게 뭐 일단 그 브라질에 있는 철광석 광산들이 좀 이렇게 코로나 타격을 받으면서 생산 차질이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철광사들이 철광석을 어마어마하게 살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올라왔어요. 외전에서 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철강사들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지. 이게 물건을 팔 때는 없는데 원재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라고 보니까 중국에 있는 철강사들이 자기네들 풀가동을 하겠대. 예.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수요가 살아나 봐야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비용 절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강사가 이제 와서 무슨 혁신 기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뭐 바이오를 하겠다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철강사가 2분기가 바닥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건 주가상의 바닥을 얘기하는 거고 중장기 전망 자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매우 우울한 전망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뭐 리포트를 보면 그러니까 뭐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좀 괜찮아지면 철강 쪽들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뭐 리포트들을 많이 내놓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아진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이런 데가 1년에 1조씩 벌던 회사예요. 작년에 3천억 벌었어. 네. 올해 2분기에 거의 몇십억 단위로 벌어요. 예. 그럼 이게 와 자동차가 좀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지.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억 벌었는데 내중에 한 그래 10배 500억 벌어. 그래 봐야 1조 벌던 회사가 500억 벌면 옛날에 그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25,000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러니까 포스코 어제도 주가가 20만 원 하는 거고. 그 홍춘호 박사와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다 폭락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전분기 대비로만 사람들이 밥버릇 하잖아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전분기보다 좋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환호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우 기자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철강도 근데 분야별로 보면 또 이렇게 괜찮은 회사들이 좀 있어요. 괜찮은 회사. 특히 이제 그 요새 이제 부양 하잖아요. 네. 코로나19의 어떤 뭐 충격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출이 지금 뭐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설 경기 이제 부양을 해야 될 거 네네.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야? 철강 수요, 예. 철근. 네. 그러니까 이쪽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생산에서 여기서 이제 건설사에게 많이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은 나름대로 틈새 시장을 형성하면서 주가나 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제법 있다라 이런 말씀을 뭐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너무 던져주고 가시죠.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예. 이 표를 한번 보고 끝내야 좀 직성이 풀릴 것 같긴 네네. 한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안 보여주면 우리 강상호 PD가 저를 또 혼낼 것 같아가지고 이 신풍제약하고 이제 한국철강 저희 철근 예. 만드는 대표적인 네. 회사잖아요. 철근 회사죠. 네. 딱 비교를 해보면 저게 이제 1분기 실적이거든요. 네. 느낌이 좀 오세요? 어떠세요? 뭐 순이익이랑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네. 벌써 하실 얘기들은 얼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일신방직이라는 회사는 엊그제 공장 하나 팔았는데 3,200억이 팔았어요. 예. 공장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네. 근데 주가는 안 올라요. 왜?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제 맞물려 가는 거예요. 네. 회사로 돈이 들어와도 그게 일반 주주들의 돈은 아니다. 예. 라는 또 좀 이렇게 낙후된 그런 관행이라든가 문제. 네.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주 우리 이 시장에서는 팽배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600억인데 3,200억짜리 공장을 팔아도 주가가 빠져요. 네. 하루 잠깐 반짝하고. 저기 일신방직 토론방도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토론방 가봤어요? 네,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 온갖 이제 뭐 세력 얘기부터 음모론 막 다 난무합니다 지금.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원래 시가총액만큼 현금이 있었는데 또 그만큼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를테면 그 이상으로. 예. 그러면 50%씩 지분을 투자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신방직 같은 회사 4개를 인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현금만 따져도 예. 현금만 따져도 그런데도 관심이 없다.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PDR 투자를 하면서 저렇게 그냥 뭐 꿈의 영으로 주가가 이제 치솟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상존하고 있다. 짧게 30초만. 네. 신풍제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30초? 신풍제지 아니에요? 신풍제지? 신풍제약? 제지? 신풍제약. 신풍제지가 올라가던데? 그거는 아니, 이름 비슷해서 올라가는 빠질 거 때는 아닙니까? 빠지고 올라갈 때도 올라가요. 네. 난 신풍제지를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 야, 어떻게 신풍제약이 올라가니까 신풍계지가 올라가고 신풍제약 빠지니까 신풍계지가 빠지고. 이게 또 우리나라 이 동학개미 일부 개미들의 행태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고 싶고. 우선주는 없어요? 거기 또 우선주가 또 붙어줘야 또 날아가는데? 신풍제약은 우선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참 신풍제약이 올라가니까 신풍제지 쪽으로도 유동성이 가는 희한한 상황들 있는데 사실 할 얘기가 많지만 저희가 또 남은 차례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신풍제약은 말씀드렸듯이 예. 여름 말까지만 네. 좀 이렇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게 톡톡톡 하시라. 예. 그 지나면 이제 패 보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12개 질문 다 소화를 해서 끝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포인트들 짚어보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봤고요. 생방제작부 유일한 부장,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소식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